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래요. 이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네. 지금 2학년 7반과 6반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사 복습이죠. 네. 세 번째 시간이 네 번째 시간 같아요. 왠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할 거니까 선생님 좀 천천히 설명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사는요, 각 왕조와 그 왕조의 특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시면요, 중국사 이제 우리가 역사상 최초의 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사는 어느 나라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하 나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라에 이어서 무슨 나라가 등장을 하나요? 상나라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라는 문헌상의 최초의 국가예요. 끝. 주나라로 넘어갑니다. 상나라죠. 상나라 하면 사실은 상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요, 은허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전에는 은나라라고도 불렀는데요. 상나라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갑골문자. 바로 갑골문자입니다. 갑골문자는요, 바로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점을 친 거죠. 그래서 등딱지, 배딱지 딱딱하니까 여기다가 갑골문자죠. 갑골문자는 우리가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한자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을 치다 보니까 이제 왕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신정정치가 행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특징이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신정정치가 신권정치예요? 그렇죠. 신권정치랑 같은 말이에요. 네, 질문한테도 굉장히 보기 좋아요. 네. 그래요, 원민지 학생. 그래도 방송에 목소리 한번 나오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네요. 나중에 얼굴 한번 여기다 제가 하지 마요. 첨부해서 드릴까요? 자, 상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주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주나라는 중국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남기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주나라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제도가 하나 있어요. 무슨 제도? 그렇죠. 바로 봉건제죠. 봉건제는 어떠한 제도죠? 왕이 제후들한테 가운데를 다스리고, 땅을 나눠줘요. 그렇죠, 제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지방 분권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봉건제가 되겠습니다. 이 봉건제는요, 왕이 이제 땅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내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 뭐라 그러죠? 바로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나누어 주게 된 것이고요. 이때 왕은 덕치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이 주나라, 이제 유럽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일본도 그렇지만 다 봉건제가 있는데, 이 주나라만의 봉건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나눠줬죠? 혈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혈연적 종법제를 바탕으로 해왔다라고 평가를 내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주나라 이후에 이제 중국 역사는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바로 무슨 시대일까요? 춘추? 그렇죠.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이 주나라가 위쪽에 있었던 견윤족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수도를 동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동주시대가 우리가 춘추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춘추시대는 중국 역사상 굉장히 혼란스러움이지만 중국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기틀이 다져졌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립니다. 먼저 이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선생님이 좀 구분을 하면요. 춘추시대는 얘들이 존왕양이를 내세웁니다. 춘추 오패라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는 주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로부터 우리 중국 민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약소국들을 보호하고 주왕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진 그러한 시대죠. 하지만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약육 강식의 시대다라고 해서 강한 나라가 이제 약한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게 됩니다. 멸국치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춘추시대와 이게 전국시대의 차이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이제 가장 나라마다 중요했던 것이 자기의 나라가 부국강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때부터 이제 중국은 철제가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철기 어디다 썼을까요? 무기. 철제 무기라든지 또 농기구 등에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 바로 소를 농사에 사용하는 우경. 우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생산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하게 되고 먹을 것이 남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뭐 도시라든지 상업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과 맞춰서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마을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 단위로 이제 하나의 경제 주체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소농민 가족 이 사회적 기준이 되게 되고요. 한 가정이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뭐 산호공상 이 직업적인 구분이 명확해지게 되고요. 그런 개념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많이 얘기해 주네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전쟁의 주력이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전쟁의 이제 양상 주력이 예전에는 귀족 중심의 전차전이었다면 이제는 일반인 중심의 기병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기병이라든지 이제 전차 중심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보병들이 전쟁의 주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누구의 지위가 높아졌을까요? 일반 백성의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서양사에서도 한번 비슷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지 않았나요? 그리스라든지 로마가 이제 전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치적 그리고 입지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사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도 부강병을 원하다 보니까 귀족만으로는 부족했고 많은 그러한 이제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우리가 이제 사상의 꽃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무슨 사상이 나타나게 되죠? 제자백가 사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까라고 하면서 무슨 사상이 나타날까요? 육아. 도가, 묵가 이러한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법가는 법이고 육아는 가족, 윤리. 묵가는 겸해. 겸애라고 해서 무슨 사람? 차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는 원하지만 니들은 하지 않는 그 차별 없는 사랑. 니들은 엄청 차별하면서 사랑하더라고요, 그죠? 선생님들에게는 그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묵가에서 강조했었죠. 이게 바로 춘추전국 시대의 개념이 되겠고, 또한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군현제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군현제와 그 다음에 특별히 제자백가 중에서도 법가라고 하는 사상을 통해서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왕조죠? 바로 진이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나라 이 황제를 뭐라고 부르죠? 진시황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진시황제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군현제를 전국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현제라고 하는 거를 전국에 시행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주나라와 조금 구분이 되죠. 군현제는 뭘까요? 군현제가 군으로 나눠. 군과 지방에 현을 둔 거죠. 그래서 봉건제는 지방에 누구를 보낸 거야? 제후를 보내고 거기 이제 왕이 간섭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 군현제는 군현을 두고 거기에 내가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명령에 따라서 전국이 동일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한이 계속 잘 전국에 통일되게 미치게 됩니다. 군현제를 실시하고요. 또한 진나라가 이렇게 통일할 수 있었던 게 무슨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바로 법가 사상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죠. 그런 법가 사상을 강조하면서 진시황제는 법가 사상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게 되죠. 그 무슨 사건일까요? 분서 개유입니다. 여러 가지 서적들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유학자들을 묻어버렸죠.
또한 진나라의 시황제는 어떠한 정책을 사용을 했었냐면 이제 통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다양한 화폐, 지역별로 다양한 문자, 다양한 도량형이 쓰였어요. 그래서 뭐 문자, 도량형, 화폐. 화폐를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저 위에 지역에 흉노라고 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무엇을 축조하죠? 만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진나라, 결국에는 너무 강압적인 통치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서 그다음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예로서 마지막에 멸망시키는데 이제 작용을 했던 게 무슨 난이었죠? 진으로 시작하니까 진승 오광의 난이에요. 제 귀가 이상했나요? 안사의 난을 잠깐 듣긴 했는데요. 안사의 난 아니고요. 안사의 난 언제죠? 좀 이따 배우겠지만 당나라죠. 당나라.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는 거고요. 진나라는 진나라니까 진승 오광의 난이죠. 자, 이 진나라 이후에 그럼 어떤 나라가 형성이 될까요? 바로 한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한고조. 고조죠. 한고조. 이제 한고조고요. 뭐 유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뭐 초안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유방은 한 고조죠. 한 고조는요 통일하고 나서 이 과거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야 보니까 봉헌제를 했더니 그죠? 지방에 힘이 너무 약했던 것 같고 군연제를 했더니 너무 통제가 강한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나요? 잘 융합하죠. 그거 무슨 제라고 부르죠? 궁극제. 바로 궁극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상적으로도 있지 여러 가지 사상, 황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한 고조는 이제 큰 위기를 겪기도 해요. 바로 위 지역에 흉노라고 하는 세력에게 이제 포로로 포위되고 포로로 잡혀서 흉노에게 공물을 보내는 흉노에 공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 고조의 시대를 거쳐서 바로 이제 누가 등장을 할까요? 한나라의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왕 한무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무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수능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시황제와 많이 비교가 돼서 이제 나와요. 한무제도 시황제와 굉장히 유사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데요. 이제 군국제 한 고조가 군국제를 취했다면 한무제는 무슨 제도를 취했을까요? 바로 군연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무슨 사상? 유교 사상을 바로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교에 영향을 준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동중서라고 하는 인물이 건의를 하게 되면서 한무제가 이제 유교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무제는 이제 대외 정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무제는 먼저 이제 공물을 바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위쪽에는 흉노가 있고요. 많이 올리지 않는 거 그죠? 있네요. 자,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한나라가 있으면요. 위쪽에는 흉노가 있는데 이 흉노가 워낙 세다 보니까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서쪽으로 누구를 파견하죠? 바로 동맹국을 구하기 위해 장건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동맹국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지만 어떠한 결과를 맺었죠? 그렇죠. 바로 이제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을 개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흉노를 계속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흉노와 연결될 것 같은 오른쪽에 고조선. 그렇죠. 바로 고조선을 공격합니다. 이때 고조선은 이제 무슨 조선이죠? 미만 조선이 중개 무역과 흉노와의 이러한 연결을 견제하기 위해 한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하고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지역의 남비에시라고 하는 남머리죠.
월남쌈 할 때 그 남월을 공격을 하면서 한 무제 때 이제 그러한 힘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국방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까요?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어떤 문제점? 돈이 없어. 그렇죠. 제가 방금 얘기했네요. 국가 재정이 약한. 그렇죠. 재정이 어떻게 됐어요? 약화됐죠. 악화.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죠. 그죠? 부족해지는 게 여러분 더 편해지겠네요. 국가 재정이 이제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한 부제가 시행한 경제 정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통제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 통제 경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 통제 경제의 내용이 우리 지금 선생님이 선택한 교과서 44쪽 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시행하고요. 두 번째는 뭐 시행했죠? 균수법 시행을 했고요. 균수법이 뭐예요? 균수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특산물을 그렇죠. 바로 지방 지역 간의 그러한 차이를 조절했던 거죠. 또 하나 이제 시기의 차이를 조절했던 게 평준법. 준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의 화폐 바로 오수전이라고 하는 것도 주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그 1번 적어놓고 이러한 통제 경제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한나라는 한 무제가 출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외척 세력에 의해서 위기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잠깐 생겨나게 되죠. 바로 왕망입니다. 왕망이 신나라를 세워서 이제 토지 국유화라든지 노비 매매 금지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되면 이제 한나라 시기 혹시 지배계층이 누군지 아나요? 이때 등장하는 한나라 시기의 지방 세력 호족이죠. 이제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제 한 무제 시기에 이제 호족을 관리로 선발하는 제도를 하나 마련을 해요. 그게 무슨 제도죠? 그렇죠. 바로 향거리선제죠. 향거리선제는 어떻게 뽑는 건가요? 지방간이? 추천해요. 그렇죠.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유교적 그러한 덕과 그 실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간이 추천하는 제도였죠. 얘네들이 중앙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들을 견제하고 이러한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왕망 시기에 토지 국유화라든지 노비매매 금지 등을 통해서 이러한 호족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죠. 호족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이 신나라를 몰아내고 바로 광무제와 함께 후한을 다시 한번 건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한 시기에 결국에는 황간, 외척 이러한 호족 세력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정적으로 후한 시기에 무슨 난이 일어날까요? 판건적인 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후한 이후에 바로 이 한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무슨 시대를 맞이하죠? 위, 초, 오로 나뉘어지게 되는 삼국시대. 그래서 우리 유비관 장비가 나오는 게 바로 총나라죠. 위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칠판을 다 썼으니까 중국사 1편 저도 좀 힘들어하는 거 깨우고요. 자, 다시 좀 이따 뵙죠. 네, 다음 편 네, 중국사 그 주요 파트 박수 소리가 힘이 되네요. 네. 자, 우리 지금 한나라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한나라 선생님이 이제 정치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또 한나라가 결국에는 신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후한 시대를 거치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무슨 시대를 맞이한다 그랬죠? 위초고. 위초고로 이것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한 삼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한나라 조금만 더 선생님이 언급을 하게 되면요. 한나라 시대에는 유교를 강화하면서 오경박사라고 하는 것도 두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만 선생님이 하나를 설명하면요. 이 한나라 시기에 이제 여러 역사서가 나타나게 돼요. 이제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역사서를?
서기.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 선생님 예전에 영상에 서기라고 막 미친 듯이 적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아까 뭐 동중서의 방고라고 하는 개 쓰레기 같은 얘기를 제가 정신없이 써놨는데요. 방고에 한나라의 역사인 한서를 저술을 하게 되는 것이 한나라의 이제 문화적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채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죠? 제지수를 이제 만들어냈던 것 역시 그래서 개량을 한 거죠. 있던 것을 그래서 종이를 보급하는 것 역시 한나라 문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위진남북조로 넘어가면요. 학생들이 지금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과서는 83쪽이고요. 행복하세요? BMP. 네, 이제 후한 시대를 거쳐서 위촉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뭐 조조, 유비, 송건이 이제 우리 삼국지 이야기 있었던 그 시대죠. 이 시대를 통일했던 게 이제 위나라의 이제 사마의 후손이 이제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동하게 되는 진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서진이라고 부르죠. 이 서진이 통일을 했었는데 이 삼국시대부터요 위쪽 지역에서 이제 유목민족들을 많이 이 전쟁에 투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위쪽 지역에서 누가 내려오냐면 유목민족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 유목민족들이 위쪽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르죠. 5개 저가해강 등의 이런 뭐 선비족, 흉노 이러한 세력들이 16개의 국가를 만들면서 위의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5, 16국은 유목민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 서진이죠. 얘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유목민족들에 피해서. 그래서 한족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동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여기 지역, 위의 지역이 여기 잠깐 표시를 하면요. 중국은 크게 우리가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우선은 위의 강 유역에 무슨 강? 황허강. 밑에 쪽은 양쯔강 유역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만리장성을 두고서 다시 중국 민족과 유목 민족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이 유목민족들이 만리장성 이남으로 오면서 이 위의 지역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 위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밑에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동진시대 이후의 모습이고, 동진 이후에 이제 여러 중국 왕조들이 변하게 되는데 송제, 양, 진으로 나라가 변화하게 되는 이 모습들, 이 시대를 우리는 이 사람들을 남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5호 16국을요 통일한 선비족이 나타나니 이게 바로 북위가 나타납니다. 선비족이 이제 이것을 다 통합을 하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은 북조와 남조의 특징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남조 같은 경우에는 위 지역에 있다가 밑에 지역에 내려오면서 조금 발전된 문화를 양쯔강 유역에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조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우선은 강남 유역, 강남 지방이 개발되게 됩니다. 왜 여기를 이제 강남 지방이라고 불러요? 뭐 다른 말로 선생님이 표현하면 양쯔강 유역이죠. 자, 그러면서 무엇이 발달하게 되냐? 이게 이 개발했다라고 하는 이제 동의어라고 이제 보게 된다면 농업 생산량이 높아지게 되죠. 농업의 발달. 이 남조가 밀려서 밑에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나타난 그런 결과입니다. 영향.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당시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국품 중정제라고 하는 그런 관리 선발 제도를 이때 시행을 하죠. 국품 중정제 혹시 뭔지 기억나나요? 중정관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그 지역에 있는 누구를? 호족들을 몇 등으로 나눈 거야? 국품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상품에는 누가 생긴 거야? 유력한 호족들이 상품을 받은 거야. 높은 등급을.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가문만 높은 등급을 받게 되면서 무슨 세력이 등장했을까요? 문벌 귀족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한나라 때는 아까 호족이었죠. 그러면서 이 남조 시대에 이제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에 이제 뜻을 두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무슨 사상? 노장 사상이라든지 또 청담 사상. 그래서 뭐 유유자적하면서 자연을 거닐면서 다니고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중림, 칠현 이러한 것이 이제 나타나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북위인데요. 북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북위도 이제 나눠요. 뭐 동주, 그다음에 서주, 북제, 북주 이렇게 나뉘다가 결국에는 이것을 통일한 게 누구죠?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수나라는 다음번에 할 건데요. 근데 수나라인데요. 그 전에 이제 북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북위는 어느 민족이 만들었냐면 유목민이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 지역에 유목민과 농경민이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 이 북위의 효문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정책을 취할까요? 한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화 정책의 주된 내용이 북위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한족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쓰지 마라. 호족말 쓰지 말고 누구말 써라? 한족말 쓰고 그 다음에 옷도 한족 옷 입고 결혼도 한족화하라고 장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한화 정책이고요. 또한 이 북위 시대 때 굉장히 혼란했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몰락했을 거고 또한 위쪽 지역에서 내려온 유목민족들이 농사지을 땅이 없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무엇을 시행한다? 균전제를 시행하고요. 또 하나 자신이 통치하는 그러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슨 종교를 이용했을까요? 불교를 이용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 국가 불교가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요 시기에 이제 나타나는 게 윙강석굴, 원광이라고도 하는데 윙강석굴, 그다음에 룽먼 석굴 등 대규모 석굴 사원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북위 시대가 되겠습니다. 수업이 거의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찍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